이제 본격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서버들을 역할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웹서버인데요. 웹서버는 정적 콘텐츠인 소스코드로 된 웹페이지에 각종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들을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가장 앞에서 받아들이는, 즉 접수하는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웹서버의 역할을 순서대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콘텐츠를 요청하면 웹서버는 내부에 저장된 콘텐츠를 탐색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찾아낸 콘텐츠를 클라이언트에 응답, 즉 전달하고요. 클라이언트는 콘텐츠를 조회하는 겁니다. 이후 웹서버는 이 콘텐츠로부터 요청받은 내용과 응답한 내용을 내부에 기록하는데 이 기록을 로그라고 부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백화점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고객, 즉 사용자가 샤넬백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샤넬 매장이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안내 데스크에 샤넬 매장의 위치를 묻습니다. 이게 1번 요청이고요. 그러면 웹서버, 즉 안내 데스크는 고객의 요청인 샤넬 매장 위치 안내를 접수해서 매장의 지도나 아니면 단말기를 보고 샤넬 매장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게 2번 콘텐츠 탐색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게 샤넬 매장은 건물 2층 명품관 여자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있습니다 고객님 이라고 안내합니다. 이게 3번 응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내를 받은 고객이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면 이게 4번이에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자체 시스템 혹은 장부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고객으로부터 샤넬 매장 안내를 요청받아 2층 명품관에 있다고 안내했다,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이게 5번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자, 이번엔 애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동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적 콘텐츠와는 달리 동적 콘텐츠는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적 콘텐츠를 한 번 더 가공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가진 정보를 조회해서 그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내거나 다른 서버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동적 콘텐츠를 생성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서버의 역할을 순서대로 표현하면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동적 콘텐츠를 웹서버에 요청하면 웹서버는 정적 콘텐츠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동적 콘텐츠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술을 사용을 하거나 또 다른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해서 그것을 받아다가 최종적으로 동적 콘텐츠를 생성을 합니다. 이 동적 콘텐츠를 웹서버에 전달하고요. 웹서버는 애플리케이션 서버한테 받은 이 동적 콘텐츠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서버들은 본인들의 임무가 끝나면 그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록, 즉 로그로 남깁니다. 다시 한번 백화점의 사례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고객이 샤넬백을 사러 샤넬 매장에 왔어요. 그리고 점원에게 지난주에 매장에 왔을 때 재고가 없어서 실물을 보지 못했다고 점원 A한테 신상 2.5 백의 재고가 확보되면 연락달라는 요청을 했었대요. 그리고 오늘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번이고요. 그러면 처음에 고객을 맞이한 웹서버, 즉 점원 B는 네 고객님, 제가 알기로는 입고된 재고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2번이고요. 이후에 고객에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 뒤에 애플리케이션 서버, 즉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3번이고요. 그러면 매니저는 지금 그 휴가 중인 점원 A가 VIP 고객이니까 잘 응대해 달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이게 바로 4번이고요. 내부 재고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서 창고에 재고가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매장 창고에서 2.5 백을 가져다가 점원 B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5번이고요. 점원 B는 매니저한테 전달받은 이 2.5 백을 고객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6번입니다. 어때요? 쉽게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DB 서버입니다. DB는 데이터베이스의 약자로 체계화된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의 정보를 통합해서 저장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DB 조회해보겠다, 데이터 조회해봐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 DB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서버에는 내용이 엄청 방대해서 따로 DB만을 위한 마련할 예정이고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 DB 서버의 역할을 순서대로 표현해 볼게요. 앞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설명드린 프로세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버까지 요청이 가는 그 프로세스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이 DB 서버에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조회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다가 클라이언트 정보와 일치하는 동적 콘텐츠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웹서버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서버들은 임무가 끝나면 각자 로그를 남기고요. 다시 한번 백화점의 사례로 비유를 해볼게요. 자, 고객이 정원에게 내가 3주 전에 샤넬 캐비어 클래식백의 부분 수선을 맡겼고 오늘 찾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아서 왔다고 해요. 이게 1번이고요. 그러면 처음에 고객을 맞이한 웹서버, 즉 점원 A는 네 고객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2번이고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즉 매니저에게 가서 수선을 맡긴 고객이 방문했으며 휴대폰 번호 뒷자리가 1932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3번이고요. 매니저는 수선 기록부에서 1932 고객이 3주 전에 캐비어 클래식 백 수선을 맡겨서 수선을 접수했다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게 4번이고요. 그리고 DB 서버, 즉 수선 완료 여부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서 휴대폰 번호 뒷자리 1932로 조회하여 수선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5번이고요. 수선이 완료되어서 매장 창고에 입고되어 있다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게 6번이고요. 이후에 매장 창고에 가서 수선이 완료된 1932 고객의 캐비어 클래식백을 찾아다가 점원 A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7번이고요. 점원 A는 이 백을 고객에게 수선이 감쪽같이 잘 됐네요. 이쁘게 잘 매세요 하고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8번입니다. 이번에는 프록시 서버입니다. 이 프록시라는 거는 대리, 대행, 즉 대신 어떤 일을 해준다 라는 뜻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위치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가 프록시 서버고요. 이 프록시 서버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릴 리버스 프록시 서버고요. 다른 하나는 포워드 프록시 서버인데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리버스 프록시의 이 리버스는 영어로 리버스, 즉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목적지를 변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의 반대라는 뜻도 있고요. 뒤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 리버스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변경한다는 것과 뒤쪽이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 뒤쪽은 통상 내부 보안망이라고 해서 DMZ 존이라고 불리는데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리버스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만 이 DMZ 존 보안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네트워크 강좌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버스 프록시 서버의 역할을 순서대로 설명드려 볼게요. 그림이 좀 많아져서 서버들이 각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는 것은 모두 요청과 응답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시겠죠? 자, 클라이언트가 동적 콘텐츠를 달라고 웹서버 A에 요청하면 웹서버 A는 동일한 요청을 리버스 프록시 서버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리버스 프록시 서버는 자기 뒤쪽에 놓여진 애플리케이션 서버 B와 C 중에서 어느 서버에 요청하는 게 나을지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이보다 C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적어서 뭔가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서버 C에 동적 콘텐츠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서버 C는 동적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DB 서버에 조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DB 서버가 해당 정보를 조회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 C에 전달하고요. 그 정보를 확인한 서버 C는 동적 콘텐츠를 만들어서 리버스 프록시 서버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리버스 프록시 서버가 동적 콘텐츠를 웹서버에 전달하고 웹서버는 그 콘텐츠를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서버 C가 리버스 프록시 서버에 콘텐츠를 전달하지 않고 바로 웹서버 A한테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리버스 프록시 서버를 거쳐서 웹서버에 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백화점의 사례로 다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자, 클라이언트, 즉 고객이 백화점 샤넬 매장의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웹서버, 즉 매장의 점원이 전화를 받겠죠? 이게 1번이고요. 그러면 고객은 조금 전에 샤넬 로드샵에 들려서 신상 2.5 백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이 백화점의 샤넬 매장에 재고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로드샵 점원이 미리 이 매장에 얘기해 둘 테니까 방문해 보라고 해서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 백화점 내에서 샤넬 매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은 점원 A는 알겠다고 하고 준비해 둘 테니까 오시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해당 요청을 리버스 프록시 서버, 즉 매장 매니저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2번이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고객이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매니저는 지금 이 재고를 찾아올 수 있는 점원이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 즉 점원 B와 C 중에서 C가 응대하는 고객이 없어갖고 여유가 좀 있어 보여요. 이게 3번이고요. 그래서 매니저는 점원 C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재고를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4번이고요. 점원 C는 DB 서버, 즉 내부 재고 조회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이게 5번이고요. 재고 수량과 위치를 파악한 게 6번. 창고에 가서 2.5백을 가져와서 매니저에게 다시 갖다 주는 게 7번입니다. 매니저는 처음에 이 고객과 통화했었던 점원 A에게 재고 가져왔으니까 고객에게 보여주고 잘 응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8번이고요. 그리고 점원 A는 매니저에게 신상 2.5백을 넘겨받아서 고객에게 보여주면서 제품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9번입니다. 그제서야 고객은 제품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10번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하기 훨씬 쉬우시죠? 앞에서 리버스 프록시 서버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리버스 프록시 서버의 반대가 포워드 프록시 서버입니다. 포워드는 앞쪽을 뜻하는 용어인데 주 기능 중에 하나는 캐싱 기능입니다. 그래서 포워드 프록시 서버의 주요 기능인 캐싱 기능을 담당하는 캐시 서버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캐싱은 미리 데이터를 저장해뒀다가 동일한 요청이 오면은 그 저장한 데이터로 응답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없다면 요청을 받을 때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많은 과정들,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DB 서버를 거쳐서 컨텐츠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캐싱 기능이 있으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 만들어진 그 동적 컨텐츠를 캐시 서버에 저장을 해뒀다가 요청이 오면 그 저장해뒀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응답해서 전달해주면 되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원하는 콘텐츠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동적 콘텐츠를 캐시 서버에 저장하는 케이스예요.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 요청하면 웹서버는 동적 콘텐츠가 필요하니까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받아달라고 리버스 프록시 서버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리버스 프록시 서버는 적당한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선택해서 요청하고요. 이 선택을 받은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DB 서버에 클라이언트에 맞는 정보를 조회해서 동적 콘텐츠를 만들고 이 콘텐츠를 캐시 서버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캐시 서버는 이 콘텐츠를 내부에 한번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웹서버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웹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이 동적 콘텐츠를 전달해주는 형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버스 프록시 서버에 대한 순서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캐시 서버 하나가 더 추가돼서 이 캐시 서버를 한 번 더 거쳐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캐시 서버에 동적 콘텐츠를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클라이언트에서 똑같은 콘텐츠를 보여달라고 요청이 또 왔어요. 그러면은 웹서버는 어제 그 캐시 서버에서 이 콘텐츠를 받았다는 거를 로그로 남겨놨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리버스 프록시 서버로 보내지 않고 캐시 서버로 바로 보냅니다. 그러면 캐시 서버는 내부에서 이 콘텐츠를 찾아다가 웹서버에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가 해당 콘텐츠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동일한 요청이 반복적으로 왔을 때 캐시 서버가 있다면 훨씬 더 빨리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백화점 사례로 다시 비유해 볼게요. 자, 고객이 지난번에 샤넬 2.5백을 보러 왔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그렇게 구매를 하면서 선물용으로 하나 더 구매하고 싶다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추가 재고가 없어서 점원이 보여주지 못했고 고객에게 나중에 다시 방문해 달라고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후에 고객은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갖고 왔다가 잠깐 시간이 나서 들렀다면서 혹시 2.5백 입고 됐나요? 라고 매장 점원한테 물어봅니다. 지난번과 동일한 요청이죠. 이게 1번이고요. 웹서버, 즉 점원 A는 캐시 서버, 즉 매니저에게 지난번에 2.5백을 구매했던 고객인데 선물용으로 하나 더 구매하려고 한다며 재고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2번이고요. 그러면 매니저는 재고 어제 들어왔다고 하면서 창고에 가서 2.5백을 가져옵니다. 이게 3번이고요. 다시 점원 A에게 전달하는 게 4번입니다. 그러면 점원은 2.5백을 고객에게 전달을 할 테고 이게 5번이 되겠죠? 그때 고객은 2.5백을 보고 결제해달라며 카드를 건넵니다. 이게 6번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해 쏙쏙 되시죠? 여기까지 웹 애플리케이션 구동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서버들의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버들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이 서버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사례에 맞게 서로 요청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요청인지에 따라서 리버스 프록시 서버를 거쳐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갔다가 DB 서버에서 콘텐츠를 조회하고 다시
이런 과정을 응답을 받아서 클라이언트에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요청을 안 하고 바로 캐시 서버에서 저장이 된 콘텐츠를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서버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응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작동하는 서버들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한 가지 유념해 주셔야 될 거는 서버의 종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나머지 서버들은 네트워크, DB, 그리고 이어질 추가 강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서버들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서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을 가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엄청나게 많은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한 번에 우르르 몰려와서 콘텐츠 내놓으라고만 요청합니다. 그 요청의 수가 서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서버들이 어떻게 이 많은 요청을 감당을 하다가 부하가 걸리고 결국에는 뻥 하고 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뻥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익히 봐왔던 바로 이 페이지, 404 에러 페이지를 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로드 밸런서입니다. 이 로드 밸런서는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 하드웨어인데요. 나중에 네트워크 강좌 때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이 부분만 맛보기로 말씀드릴게요. 위와 같이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사이에 이 로드 밸런서라는 하드웨어, 즉 장비가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 로드 밸런서가 받아서 웹서버에 전달을 해주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 클라이언트 요청을 바로 웹서버에 안 보내고 줄을 세워요.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웹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웹서버에서 응답을 받으면 클라이언트에 전달합니다. 클라이언트에 줄을 세운 다음에 차례차례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로드 밸런서입니다. 백화점의 사례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보통 그 명품 매장에 들어가려면 그 왜 매장 입구부터 그 매장 주변을 삥 둘러서 줄을 서잖아요. 입구에는 안전 요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매장 안에 고객들이 너무 많이 있고 점원들이 모두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때 이제 이 안전 요원이 고객들에게 바로 입장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드시라면서 음료와 쿠키를 건네줍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백화점의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렛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고요. 또 맛집에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번호표를 주고 입장할 차례가 되면 번호를 불러서 해당 고객을 안으로 입장시키는 점원들이 있어요. 이 점원들도 로드 밸런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 강좌 때 관련 용어들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냥 이렇게 개념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2강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강에서 2강을 서버 총정리라고 소개했었는데 막상 제가 2강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강의에서는 도저히 총정리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다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쪼개기로 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개념 위주로만 설명했는데도 짚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3강에서는 2강에서 설명드린 다양한 서버들을 하드웨어 관점과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강을 접하시면 전산실에 있는 서버가 어떤 종류의 서버인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OS인지, 웹서버용인지, DB용인지, 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서버 소프트웨어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서버에 대한 이야기는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등 개별 강좌 시간에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들의 뭔가 특화된 서버들이 따로 있거든요. 아무튼 웹 애플리케이션과 서버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